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개인의 교체가 아니고 철학의 교체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도 했고 서울행정형장이 10년간 있었으니까 조은희가 하면 연습 없이 야무지게 할 것 같다. 야무짐을 강조하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내비친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연결해서 1부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당을 좀 더 과감한 정당으로 만들겠다. 과감한 진보 정당. 진보 내부의 금기를 깨야지만 국민들도 더 다가올 것 같다. 정의당 당대표 결과가 이틀 뒤인 9일이면 나타나게 됩니다. 김종철, 배진교 두 후보가 결선을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선명한 진보 정당을 앞세운 김종철 후보 연결해서 결선에 임하는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면 이동해서 보기 좋고 사람들 반응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뉴스를 잘 안 봤는데 유튜브 구독을 해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서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플랫폼으로 유튜브가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까지 유튜브가 올라섰는데요. 3부에서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모시고 유튜브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 동안 한 팀에 있는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매년 트레이드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운이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7년간의 텍사스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축구리그 손흥민 선수가 부상 중에도 펼친 엄청난 활약까지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들을 4부에서 김기혁, 최영진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야당 소속인 조은희 구청장이 화제를 모았던 재산세 감면 정책에 이어서 이번에는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직접 서초구에서 실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실험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인데요. 최근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시장 출마 도전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직접 전화통화로 만나봅니다. 구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서초구에서도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낯서실 텐데요. 예. 저희 백신이나 신약을 만들 때 예.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증하고자 하고 거치는 임상 실험이나 예. 또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서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예. 사회 정책에도 실험해보자 하는 예. 거고요. 예. 그래서 국내의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제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서 예.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확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기본소득을 준다 또 안 준다 이렇게 논쟁을 하지 말고 이게 수백 조나 드는 사업이니까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사전에 검증해보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서초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몇 살부터 몇 세까지인 겁니까? 청년은 24세에서 29세인데요. 예.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위기라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게 바로 청년들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단군 1회 최대의 스펙을 쌓아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면 바로 절벽이 있는 거가 똑같은 거죠. 예. 이제 원래 대학 졸업생 절반 이상이 취업하지 못할 거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예. 그래서 청년의 위기는 곧 우리나라 미래의 위기다. 근데 이 위기를 누가 가져왔느냐? 청년의 잘못이냐?
저는 저희 사회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제도권 내의 교육과 사회 현장의 미스매칭 때문에 졸업해도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로 몰리고 아르바이트도 요즘에 코로나19로 그마저 쉽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서초는 그동안 이제 블록체인 칼리지, AI 칼리지 이런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에 야간에 하는데요. 300명을 모집하면 단복에 다 마감이 되고 밤에 저녁도 안 먹고 초롱초롱해서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뭔가 그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24세에서 29세까지 청년 중에 이게 네. 아까 그 검증 뭐 실험이라고 하셨으니까 전체 네. 다는 지급 안 할 테고 몇 명을 네.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지난 6월에 저희 연구 영역을 해서 그 예. 실험 설계를 했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만 24세에서 29세 청년을 무작위로 1000명을 뽑았어요. 예. 300분에게는 월 52만 원.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700분은 통상적인 참여 수당을 실비로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2년간 아주 장기적으로 온라인 조사와 FGI 심층 면접을 하고 그게 고용과 구직활동, 생산적 활동, 예. 연애와 결혼 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비교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 300명에게 매달 52만 원씩 2년 드리는 동안 거죠. 지급을 하고 네. 매달 뭐 보고서라든가 뭐 어떻게 효과는 입증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봐야 되니까 그걸 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게 모니터링 앱도 사실은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조사에 응하고 또 앱에서 이 본인이 지금 언제 일어난지 뭘 하는지를 간단하게 등록을 하고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되면 월 52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 2년 동안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면 그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예. 이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 국책 사업에 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비시 분석을 하잖아요. 예. 효과 대비 투자 대비 효과가 1이 넘으면 한다 이런 거 예, 있는데 사전에 그 효과를 예측하고 하면 그게 바이어스가 생기거든요. 예. 저는 바라고 또 예. 예측하고 희망한 건데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그걸 예단하면 안 된다. 지금 조사 과정이 이제 조사 표본 오차 95% 이내 표본 조사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조사가 돼야 되고 실제로 핀란드의 실험은 표본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어도 그게 구체적인 에비던스로 사용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서초구가 시작한 이 실험이 아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탄탄하게 해서 그 결과가 누가 봐도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가는 그렇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산은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가 얻어지면 그 예산 만드는 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쉬울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험 뭐 검증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벌써 이 청년 수당은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 그런 정책은 의미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요. 예. 최근에 타계하신 미국의 긴즈버그 전 대법관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나는 상대의 생각을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이재명 지사님이 하시는 이 정책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거지 이재명 지사 개인을 공격하는 예. 것이 아니라는 예.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성남시장 시절에 2016년에 청년 배당을 시작해서 지금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까지 하고 계세요. 예. 딱 만 24세 청년만 대상으로 예. 1년에 4번 분기별로 25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전에 우리 예타하고 임상실험 하듯이 청년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사후 검증이 아니고 사전에 검증을 제대로 하셨는지 여쭈고 싶어요. 예. 예를 들면 청년 15만 명에게
1,500억 원을 현금부터 매년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거는 매년 1,500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을 예비 타당사항 조사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과학적 검증 없이 주먹국으로 실행한 정책이 만약 실패로 갔을 때 성공이면 다행이죠. 이미 집행된 막대한 예산은 누가 책임지나. 예. 결국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우리가 IMF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빚은 결국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떠안게 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이런 걸 하시기 전에 사전 실험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좋았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무작위 통제 실험의 정책 검증에 도입하고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핀란드도 사실은 그 실험을 한 거죠. 이제 정책을 이렇게 실험을 해서 과도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막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기본소득은 실제로 1년에 100만 원, 한 달에 8만 3천 원이 얼마나 큰 변화가 줬을지 또 이게 굉장히 작고요.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또 사전에 대조 집단을 선정해 놓지 않아서 사후에라도 정책 효과를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부터 청년 기본소득 강조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아젠다를 띄웠고 그 결과가 경기도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은 만족도도 높았고 그 이후로 해서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도 받아서 이게 기본소득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예. 이재명 지사님이 결과가 좋아서 국민의힘에서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경기 연구원에서 결과가 좋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조사 집단 자체로만 분석하는 거죠. 예. 비교 집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비교 자체가 그 앵커님한테 누가 돈을 주면 그거 좋잖아요. 예. 그런데 돈을 줬을 때 안 줬을 때 그 비교가 과학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서초구에서는 과학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본소득 이 실험 추진 말고 네. 재산세 인하 정책도 들고 나오셨어요? 네. 이게 그런데 뭐 부자 자치구에서만 가능한 정책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이게 서초구에서 자신들만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 뭐 다른 구하고 또 형평성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설명 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행자님의 프로에 출연한다니까 예. 주변에서 바짝 긴장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리하시다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이 분명합니다. 예. 사실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분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정부에서 1가구에 1주택을 갖고 있는 건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지금 유사 이래로 공시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9억 원 이하 주택이라고 기준을 잡았는데 이거는 서초구청장이 아니고 강북 노원 도봉구처럼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이 99.9%인 그 구청장님이 먼저 나섰어야 된다 생각해요. 예. 우리는 50%지만 거기는 99.9%잖아요. 예. 재산세 폭등으로 힘들어하는 주민을 생각했으면 과연 이걸 반대할 거냐? 반대 안 하셨겠냐? 2004년도에는 25개 구에 20개 구청장님들이 다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고 정말 세수가 부족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중 가세로 하는 정부에서 보전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지금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깎아준다 이건데 이거는 뭐 찬성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다만 방법론적으로 구청장이 재산세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 문제는 사망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네. 지방세법 111조 사망에 재해 등의 상황에 있을 때 구청장은 재산세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사실 액수는 작아요. 예. 왜냐 서울시가 구청장님들이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50%가 아니고 이렇게 썸으로 하면 예. 25%거든요. 예.
액수가 너무 작아서 죄송하죠. 그럼 재해라고 하시는 건 코로나도 재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내년에는 제가 또 못합니다. 내년에는 다시 올레부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네. 청장님 이거 구에 뭐 통과하고 이런 건 필요 없나요? 그냥 청장님이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습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지금 재산세 고지가 7월에 나갔고 9월에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늦어도 11월에는 재산세 반환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국토부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예. 1가구 1주택이 개인정보거든요. 예. 그거를 국토부에서 자료를 주면 우리 국민들이 힘들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국토부에서 자료를 안 주면 우리가 일일이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확인해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까지 온 거 정부가 협조를 좀 부탁한다. 협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최근에 구청장님 서울시장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산세 인하 또 청년 기본소득 실험 결국은 서울시장 나가려고 이런 정책을 갖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교롭게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는 있다 생각해요. 예. 그런데 진행자님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런 정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오겠습니까? 예. 재산세만 해도 4월에 이 재산세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게 평균 99%나 급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예. 그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기본소득 실험도 2016년 서울시가 청년 수당을 도입할 때부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고 예. 지난 5월부터 전문가를 만나서 6월에 용역을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청장 네. 시간 1분밖에 없어서 제가 그래요? 네네. 질문할 게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예, 서울시장 나가려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나간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 아니고요. 예. 여기서 그렇지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지만 예. 뭐 잘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10년 서울 행정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 야무지게 지체 없이 연수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정에 좀 문제점이 있다. 예. 그런 서울 시민이 세금 폭탄, 부동산 문제로 너무 고통을 받고 계시니까 화나 계시잖아요. 예. 편안한 시정.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세계 통계로 세계 7위 도시인데 예. 도쿄가 세계 3위거든요. 예. 우리가 왜 세계 도쿄보다 못하냐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각 강남북 얘기를 하시는데 각 구가 조화롭게 발전해서 강남은 뉴욕처럼 활기 있게 강북은 파리처럼 매력 있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되냐. 예. 뭐 그런저런 생각을 예. 갖고 있습니다. 뭐 출마를 그럼 확실히 결정하신 건 아직 아니네요. 안 하겠다는 말씀도 안 드리고요. 예. 네. 그럼 만일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그 당 중진들과 또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네. 결과 기대하고요. 만일 출마가 확신이 서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는 거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쁜 이가 아니고 좋은 인데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로 언박싱 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네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가 114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94명이고요. 경기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명, 그리고 인천 5명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전북이나 부산, 대전 여기서 6명, 2명 각각으로 나왔고요. 대구도 1명이 지역 감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영등포구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환자가 5명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다나병원 관련 환자들은 이제 3명이 늘어서 총 50명이 됐습니다. 예. 네. 역시 수도권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경기가 49명, 서울 29명, 인천이 5명인데, 네. 연휴 때 고향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뭐 지방에서는 지금 어쨌든 감염 소식 많이 들리진 않습니다만 네. 수도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내일은 다시 한번 두 자릿수로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국정감사가 시작됐죠. 네,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국정감사 이제 곳곳에서 좀 충돌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회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두고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주민 채택하자 민주당 안 된다 뭐 그랬을 테고. 네. 예. 다른 공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날 이제 법사위를 중심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야당 의원들이나 여당 의원들 발언을 조금 살펴보면 그 장제원 국민의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이 요구한 증인 33명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 법무부 장관이라도 분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송기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 항고한다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다. 법사위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반 증인을 채택한 경우가 없다. 이런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추미애 대정부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추미애 질문만 했었고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났는데 다시 국정감사장에서 또 추미애 국정감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일단 윤호중 이제 법사위원장이 논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은 이게 정치 또 국정감사로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게 정부가 제 역할을 했느냐, 네. 비판, 견제, 감시지 않습니까? 돈을 국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썼느냐, 각 부처에서 그런데 국정감사에 다시 추미한다는 게 글쎄요. 국민들이 또 정쟁으로 바라보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판사들의 비위에 대해서 법원이 솜방망이 징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제 김진애 의원실의 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이제 법관들의 비위에도 징계는 1년밖에 하지 않았다. 정직 1년 처분만 내렸다라는 취재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알선 수재나 어떤 뇌물 관련해서 징역 4년을 받거나 5년을 받은 판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 내부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1년만 처분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헌법 106조랑 법원조직부 제46조 해석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파면을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현행 법관 징계법상 법관에 대해서는 견책, 정직, 감봉 등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어서요. 정직 1년이 최대 징계입니다.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정직 1년이 그러면 최고 처벌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실제로 법관이 신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몰카를 찍어서 벌금 300만 원 받은 300만 원 선고받은 판사나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 등 모두 감봉 4개월 손방망이 처분에 그쳤고요. 그리고 그럼 잠깐만요. 네네. 몰카를 찍어서 벌금을 선고받아도 네. 감봉 4개월 조치받고 다시 그 판사로 재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뇌물 혐의로 이제 2016년에 선고를 받은 판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정직을 받고요. 그 2017년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18년에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뇌물을 받았음에도 계속 여전히 판사를 했다. 네. 보니까 강제추행으로 그 벌금형 받은 판사도 역시 사표만 수리가 됐네요. 징계위원회 열리지 징계위원회도 않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판사 좋은 직업이네요. 네. 저도 공부를 좀 해서 판사를 할 걸 그랬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랬습니다. 예. 전교 1등해서 의사도 하고 판사도 하면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공부 열심히 하시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뭔가 손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뭐길래 이제 이렇게 특혜를 받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9월 28일 추석을 앞두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관련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끝이 났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2달 전에 이미 불기소 취지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왜 2달 동안 발표 안 하고 끌었습니까? 이해를 못하겠네. 예, 일단은 이제 지난 7월경에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마무리를 한다는 그러니까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이제 보고를 대검에 했습니다. 근데 대검에서는 조금 더 가지고 있어봐라라는 취지로 반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요.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한동훈 검사를 직접 감찰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대검과 추미애가 대립관계에 있었으니까 일단 들고 있어봐라 이랬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에서는 정기 인사 전에 주요 사건을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관례에 속하는데요. 이때 8월 달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동부지검 수사팀도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9월까지 지금까지도 정쟁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후속 취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들. 이거 김태현 기자 단독 보도예요? 예, 단독 보도입니다. 특종 가지고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송 가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말씀 계속하세요. 네, 6월과 8월, 그러니까 8월 말, 9월 이렇게 6월과 9월 초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쏟아집니다. 예. 근데 이 두 보도가 특정 시점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과 같이 맞물려서 보도가 되는데요. 6월 25일은 법무부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를 직접 감찰하겠다. 그 이후에 조수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계속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도가 계속 쏟아졌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7월에 수사가 끝이 났고 그때 불기소로 넘어갔다면 네.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네. 이걸 갖고 있는 바람에 2달, 석 달 동안 계속 추미애 정국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를 드나들었다. 국회 출입기자 신분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류호정 의원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매일같이 의원실로 찾아왔던 한 삼성전자의 간부가 언론사 기자 출입증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간부에 대해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전 새누리당 당직자였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새누리당 당직자였는데 삼성전자로 그럼 옮겨서 네. 간부 일을 하면서 국회를 무시로 출입했다. 네, 기자 출입증을 갖고요. 근데 보니까 출입증은 기자 출입증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자는 누군데요? 누구 기자 출입증입니까? 코리아 땡땡땡이라는 뉴스 언론사인데, 신문사? 네네. 예. 거기에 이제 속한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자가 자기 신분증을 줬다는 얘기네요? 그 기자입니다. 아. 네. 그 기자가 이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호정 의원이 시작했다고 하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판사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 문제하고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만 되고 끝날 게 아니라 뭔가 바뀌는 조치가 있어야겠죠. 이 건도 그런 것이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김태현 아주경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선 투표가 진행 중인 정의당 당대표 선거 이야기해보죠. 진보 정당다운 선명성이냐, 더 큰 정의당을 위한 대중성이냐. 정의당 신임 당대표는 이 두 노선 가운데 결정될 듯하다. 언론사들이 요즘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선명한 진보 정당을 주장하는 김종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입니다. 예,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 없이 결선까지 가게 됐습니다만 1차에서는 김 후보가 1위를 했고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배진규 후보가 현역 프리미엄을 강조했습니다만은 글쎄요, 2위를 기록했고요. 네네. 이변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동의하세요? 네, 저 동의합니다.
그래요. 이게 변화를 바라는 마음 같은 게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의원이냐 아니냐보다는 누가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좀 과감한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많이 반영돼서 제가 1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외 당대표가 되면 그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나 예. 어떤 문제를 좀 돌아보면요. 국회의원이 꼭 당대표를 해야 어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의원들은 소수기 때문에 더 의정 활동에 좀 더 제대로 매진하는 게 좀 필요하고 예. 원외이지만 제가 당대표가 되면 오히려 좀 더 열심히 또 자유롭게 시민사회를 만나고 또 전국에 있는 각 지역위원회 당원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지역활동 활발하게 하면서 그거를 원내 의원들하고 좀 연결시키고 공동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거에 오히려 제가 좀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차 투표에서 후보가 4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4분 다. 그렇게 네. 되면 그 2차 투표 때는 결국은 뭐 누구하고 연대를 하느냐. 이것도 네.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연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30% 좀 가까이 나왔고 저와 연대하신 분이 이제 김종민 전 부대표인데요. 예. 그분이 20% 정도를 받으셔서 예. 둘이 합치면 한 50% 정도 되고 예. 마찬가지로 이제 대진교 후보가 27%, 예. 그다음에 박창진 후보가 한 23% 받아서 둘이 합치면 또 50%입니다. 그쪽이 또 연대해서 예. 아마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김종철 후보가 더 선명한 정의당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네네. 더 왼쪽으로라는 의미입니까? 또 좀 더 과감한 진보 대안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민주당 내에서, 예. 그 조직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예. 기본소득 같은 거 같은 과감한 의제를 좀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아주 대선 주자로 이렇게 반열에 확실하게 올라서셨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도 공정거래 3법, 이런 공정경제 3법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예. 정의당은 그렇다면 더 진보적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된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기본소득 보다도 이제 자산 불평등 문제에 좀 착목하는 기본자산제도라든가 아니면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 저희는 그런 걸 좀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감한 증세를 통한 어떤 강력한 재분배 정책 이런 거를 좀 금기 없이 얘기하는 게 지금 정의당의 정체성에 맞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바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명한 진보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이 말씀을 들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 농민, 영세 상인, 여성, 청년, 서민층을 더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뭐냐 그런 걸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책들을 좀 강하게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그 서해안 공무원 북쪽에 의해서 피살된 사건 같은 경우에 네. 예, 심상정 전 대표도 그렇고 네. 예, 김종대 전 의원도 그렇고 네. 그때 배를 들이받았어야 된다. 사과로 끝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정의당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는 통일이나 노동이나 이쪽보다는 페미 이슈만 너무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페미 정당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혹시 동의하세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반대 측면에서 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정의당이 왜 여성주의를 강조하는 되게 많이 강조하는 정당처럼 보이냐면은 그걸 당연히 성평등 정당을 모든 정당이 해야 되는데 예. 다른 당에서 예를 들면서 어떤 성폭력 문제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정의당이 굉장히 세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다른 정당들이 그게 보수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잘 못하니까 예. 저희만 열심히 그걸 하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예를 들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그러니까 산재 관련한 그런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그리고 그린뉴딜 특별법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다른 당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좀 더 부각된 측면이 있는 것이지 그것만 하는 정당은 전혀 아니고요. 다른 당도 이렇게 성평등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에
포함됐던 이야기, 북측 해역에서 피격된 공무원, 이 정의당이 낸 논평이 맞느냐, 심상정 대표가 하는 워딩이 맞느냐, 결국 고개를 갸웃 끄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좀 세게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종대 의원도 우리 국민이 좋아하고 있는데, 필요하면은 들이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셨다가 그건 좀 과했다. 이렇게 좀 말씀도 하셨고, 신 대표께서도 이게 우리 국민이 어쨌든 그 당시 처음에는 이제 시신소각 문제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강한 규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한 건 다행인데, 그래도 그 사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공동조사를 하자. 아직도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좀 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확전으로 가자는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네네. 강경화 장관 배우자의 미국행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게 많이 나왔던 얘기라. 예. 모든 국민들이 좀 여행을 자제하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계속 요청했던 이제 외교부 장관 배우자께서. 예. 좀 더 신중한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다행히 강경화 장관이 이제 사과를 해서. 좀 국민 감정은 약간 누그러졌지만. 예. 이후에도 이런 일이 좀 있지 않도록 공직자들께서 좀 이렇게 국민 정서와 맞는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최근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별 문제 없다. 거기가 국민들 여론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네. 진보 정당에 지금 몸담고 계시니까 진보의 가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개인의 어떤 자유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하려면.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제 추석 때도 이제 모이지 말자. 그래서 이제 못 간 그런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다. 이런 정도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께서 또 가족들과 함께 좀 더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행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정의당이 그전 노동당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노동당 시절도. 민주당과 정책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었고 또 치열하게 싸운 적도 있었고 선거에서 연대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선긋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대하지 않는다. 혹은 차별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의당의 정의당의 정책을 계속 낼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을 같이 처리했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개혁 정책으로 함께 밀고 왔던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만 정의당이 사회에 기여하는 길은, 좀 더 과감한 정책을 내고, 또 정의당의 목소리를 더 내고, 선거에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한 사회를 좀 더 진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좀 기여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민주당과는 차별화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민주당과 차별화 이꼴이 보수 정당과 또 같은 의견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런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띈다고 어떤 정의당에서 논평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언론이 너무 그 차별성을 부각시켜서 정의당이 좀 손해가 가지 않느냐.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어떤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기에 어떤 정치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냐, 이런 것만 부각이 돼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좀 그런 것보다는 정의당이 좀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의 핵심들, 정의당 표 정책들이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김종철이 정의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강조한 것이 유능한 진보 그리고 과감한 실천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민주노동당 서울시장부터 그다음에 정의당의 이제 동작구 지역구 후보, 그다음에 이제 노회찬 윤수아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원내외를 망라해서 좀 갈고 다듬어 왔습니다. 그런 유능한 정책으로 이번에 정의당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
당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지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죠? 투표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요. 예. 저희는 이제 목요일까지 온라인으로 투표하고 금요일 날은 ARS로 3차례 투표가 있는데 예. 그날 10월 9일 6시에 발표가 됩니다. 10월 9일 6시에. 그 네. 온라인 선거 이번에 처음 하신 거죠? 비대면으로 연설도 하고. 아닙니다. 그 온라인 투표는 아니, 온라인 저희가- 투표는 있었습니다만 그 네. 뭐 당원이나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거나 이런 게 아닌 뭐 네네. 카메라 앞에서만 이렇게 하고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예, 이런 선거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적이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직접 뵙고 그다음에 이제 차분히 설명하거나 뭐 이런 것들과 이렇게 제가 호흡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마 그 민주당 대표 경선도 다 이낙연 대표님이랑 다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런 호흡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신에 토론이 많아서 좀 그나마 좀 커버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성적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당대표 출마한 김종철 후보였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유튜브가 언론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시사인이 발표한 언론 매체 신뢰도 조사를 보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로 유튜브가 선택받았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기성 언론도 제치고 신뢰하는 언론 매체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레거시 미디어는 흔들리고 유튜브와 포털은 부상하는 언론 지형의 변화. 언론학자인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이 벌써 14년 간 조사한 겁니다. 대한민국 그렇죠. 신뢰도 조사. 네. 한국 사회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판도 듣고 있는데 언론 부분과 관련한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유튜브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 작가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갔다. 제가요? 네, 그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오늘 저랑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레거시 미디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가 1위를 한 거 뭐 놀랍기도 한데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가 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특히 젊은 세대 30대 이하로 뭐 40대까지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30대, 20대는 뉴스 소비를요. 대부분 다 포털이나 유튜브 가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구글이 했던 역할을 유튜브가 대체했다고 보면 돼요. 구글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구글 쓸 때는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구글 가서 다 보잖아요. 서치해서. 예.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지금 뭐 뉴스뿐만 아니라요. 모든 궁금한 건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매체의 뉴스도 결국은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소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용자들, 소비자들이 인식에는 이게 어느 언론에서 보도했냐보다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유튜브가 신뢰한다. 이렇게 이제 응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뭐 포털 사이트,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도 언론 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로 인식을 해서 두 번째로 신뢰하는 매체로 이렇게 적으셨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내가 이용하는 그 사이트가 결국은 언론 매체로 인식이 됐고 그 언론 매체를 하나의 이제 신뢰하는 언론 매체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지명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는 어디냐고 물었는데 예. 조선일보가 22.8%로 압도적 1위고요. 그렇습니다. TV조선이 8.5로 2등입니다. 예. 조선일보 계열 언론사가 1, 2위를 차지했고 그렇죠. 그리고 KBS, MBC, 유튜브는 6.4%로 가장 불신하는 매체에서 5위를 기록했어요. 예. 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번은 기본적으로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하고 있느냐의 기준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V조선, 조선일보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고 보는 게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에서 예. 아젠다를 세팅하고 그렇게 그렇죠. 하면 여론 형성이 그쪽으로 이끌렸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불신하는 매체에서 지금 기존 언론들이 특히 조선일보, TV조선이 나란히 1, 2위를 하고 네. 신뢰하는 매체에서는 유튜브가 1등을 했다고 하면 네. 이제는 아젠다를 끌고 가는 것도
기존 언론에서는 못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조선일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 독자들이나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TV조선이나 조선일보를 또 신뢰한다는 응답을 또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60대 이상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TV조선이나 조선일보를 계속 보십니다. 뭐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언론 매체에 대한 어떤 그 레거시 미디어가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한적으로 특정 연령대라든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선일보, TV조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적, 그러니까 세대를 뭐 40대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TV조선이나 조선일보가 가장 불신하는 매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연령대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서 나누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이 조사 결과처럼 조선일보와 TV조선에 대해서 불신이 훨씬 높아요. 이유는 거기서 보도된 내용이 의혹 수준으로 보도는 많이 하지만 실제 팩트 확인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진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젊은 층들은 압도적으로 유튜브를 가장 신뢰한다고 꼽았는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불신한 언론 매체가 조선일보 1위, TV조선 2위, KBS 3위, MBC가 4위, JTBC가 6위, 한겨레가 7위, SBS가 8위 이런 순위란 말입니다. 네. 기존 매체에서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가짜다. 불신을 하고 유튜브로 가서 자신이 성향에 그렇죠. 맞는 걸 보면서 이게 네,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기존 매체에서 뭔가 정보를 습득하려고 갔는데 그 내용이 약간 불신하고 뭐 예를 들면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라고 인식이 되면 다른 정보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사러 가는 소비자가 어느 한 가게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물품이 없어요. 아니면 물품이 너무 편향적으로 돼 있어요. 예컨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영양소가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영양소가 골고루 돼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본인은 서치를 하든 아니면 다른 가게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오지만 그 정보가 믿을 수 없는 정보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 유튜브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서치해서 찾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다행히도 불신하는 언론 매체 YTN은 안 들어가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신뢰하는 언론 매체는 YTN 6위. 4.6% 신뢰.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 4% 차지하지 않을까. 나머지 방송에서 0.6%. 이번에 그 청취율 조사에서도 여러분 응답을 잘해 주시면 잘 나가는 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작년도 같은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시사인에서. 작년에 신뢰하는 언론 매체 네이버가 4위 했고요. 유튜브가 2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위와 1위를 했다. 그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인데. 더 커졌다는 거죠. 앞으로 이건 계속 고차가 될 테고. 그럼 레거시 미디어의 갈 길은 어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어요. 편향돼 있다. 진보든 보수든 저는 뭐 같이 같다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보수가 훨씬 강하죠. 왜냐하면 전체 언론 지형 특히 신문사 같은 경우에 신문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보수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향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동 문으로 대표되니까.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언론사들도 뭐 경제지들 특히 잘 아시잖아요. 경제지들 정말 보수적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보수적 지형이 많은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론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 조선일보인데 이 조선일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실문은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듣고 싶은 정보 또 신뢰할 수 있는 매체를 찾기 위해서 서치를 할 수밖에 없고 SNS를 접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공정성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 이런 식으로 자꾸 편향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편향적인 보도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 수준의 보도를 남발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지형을 만들려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이러면요. 나중에 어느 정당의 기관지처럼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빠질 수 있어요. 선택적 정의, 선택적 보도. 그렇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보도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때는 유튜브가 가짜 뉴스의 생산지다, 그렇죠. 온상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도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고. 많이 나오죠. 가짜 뉴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 유튜브도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물품은 똑같아요. 어디 가게에 가서 예를 들면 뭐 우유 하나를 사더라 유효기한도 보고 들어있는 성분도 보고 이런 거 보고 사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오지 않고 따져보셔야 돼요. 정말 이 유튜브나 아니면 이 사이트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지 하는 부분들을 좀 검증하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의 이런 잘못된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를 없애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제재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늘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지 유튜브는 저는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나눠갔잖아요. 예를 들면 슈퍼챗이라고 하는 것도 40%인가를 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도 일정 부분을 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잘못된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이용해서 본인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유튜브가. 그럼 돈 벌 때는 이익을 나누고. 근데 이게 외국 플랫폼이니까 우리 법으로 과연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제재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물론 지금 현재 가짜뉴스 같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SNS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가짜뉴스를 일정 기간 예컨대 7일 이상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벌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안 하더라도 경제적 피해를 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보고 외국 사이트라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우리나라 법의 조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재가 필요합니다. 늘 제 말씀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 동의합니다. 근데 2017년도 조사에서 신뢰하는 매체 1등이 압도적 수치로 JTBC가 차지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아마 최순실 보도 여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도 1위였습니다만 수치가 많이 떨어졌고 2019년도도 1위였습니다만 또 수치가 떨어졌고 이번에는 굉장히 수치가 떨어져서 뭐 큰 폭으로 낙하해가지고 지금 7인가 뭐 8인가 뭐 그렇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JTBC가 이렇게 수치가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JTBC 같은 경우는 초창기 아까 최순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을 들춰내서 그걸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희석화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론 중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의를 발휘해오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후퇴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손석희로 대변되어지는 일명 그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는 이미지가 많이 손상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현장에서 물러나고 사장으로 가시면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부족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고 또 하나 뉴스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 손석희 사장이 진행할 때나 초창기의 JTBC의 모습을 보면 날카로우면서 사회의 부조리나 비리나 잘못된 부분들을 들춰내서 가장 앞장서서 탐사와 보도를 가장 많이 하는 언론사였어요. 그런데 최근의 뉴스를 보면 물론 최근에 또 변화의 모습을 약간씩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냥 원오브댐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뉴스의 어떤 플랫폼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경쟁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안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노동자들의 고통받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감춰져 있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을 들춰내서 그걸 이슈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지지를 받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뉴스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로 포맷이 가면서 결국 신뢰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종편과 별반 차별성을 못 보는 줬다? 거죠. 그렇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다시 올리려면 손 사장이 복귀해야 됩니까? 지금 뭐 제가 가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손 사장이 복귀하시는 건 약간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제가 볼 땐 이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온오브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매체들은요 일상적인 어떤 보도만 주로 하고 이슈화되는 거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만 따라가잖아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병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를 추적하면 그 추적된 것을 계속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레거시 미디어가요. 속보 경쟁을 해서 이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봐요. 속보 경쟁에서 유튜브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러면 탐사보도 집중보도 즉 훈련된 기자들이 많이 있고 예전에 노하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취재 노하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깊이 있는 보도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예를 들면 윤모 의원 있잖아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예컨대 국토위에 있었던 이분 사건도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잖아요. 좀 끈질기게 추적해서 파고들어서 문제가 뭔지를 얘기하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얘기가 되다가 지금은 또 수면 아래 싹 가라앉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추적 보도하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은 누구냐?
근데 아직 여전히 손석희 사장이 사장이죠. 1위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2위와 뭐 한 3배수 차이 나는데. 3배수 차이가 나요. 2위는 딴지일보의 김호준 총수 맞습니다. 3위는 유시민 작가. 예. 뭐 이런 순인데. 이동경은 없습니까? 글쎄요. 안타깝네요. 없네요. 지금 예. 탑 10까지 나와서 아마 11위에 있지 않을까. 그 정도에 한번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손 사장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그 최순실 사태에 보여줬던 그 모습, 그리고 사실 손 사장이 JTBC 가기 전에 시선 집중해서 보여줬던 어떤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다만 지지율도 좀 떨어져요, 사실은. 예. 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JTBC 사장으로서 JTBC 뉴스가 계속 치고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도 사장으로 책임을 묻는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석희 사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손석희 사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는 그 일정 부분 좀 진영, 진보적 성향의 분들이 예. 많이 지지를 하지만 보수적 예. 성향에서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손석희 사장은 그런 이미지가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립적 성향의 모습도 많이 보여져요. 예.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받다 보니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이런 그러니까 중립적 성향을 보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언론인이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또 하나 충격적인 조사. 예, 예. 가장 신뢰하는 신문 매체가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예. 없거나 예.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쯤 됩니다. 그렇죠. 2015년 조사에서는 25% 4분의 1 정도만 없다 모른다 그랬는데 예. 5년이 지난 지금은 절반이 없다 모른다요. 예. 신문 시장을 완전히 추락했다 이제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문 자체로는 사실 영향력이 없어요. 요즘에 누가 지금 신문을 보느냐? 안 보죠. 예. 전부 다 그러니까 신문을 보더라도 전부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보거나 보죠. 온라인으로 예. 보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신문사 들어가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서치해서 보면 예, 포털에서. 예, 예. 그러니까 포털에서 어느 뉴스가 가장 먼저 올랐냐를 보고 그걸 검색해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신문 시장이나 신문사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조사 결과, 뭐 이해가 안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해되는 게 뭐냐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가 어디냐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도 그 시사인의 조사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가 신뢰하는 신문 매체 1위예요. 예.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신뢰하는 언론 매체를 물어봤을 때 1위가 조선일보, 2위가 한겨레인데 요 그 오차, 그러니까 편차 범위로 보면 2.2% 정도, 2% 안 되는군요. 1.9% 정도 되면 15.2%가 조선일보 2.1%. 예.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 표본 오차 있잖아요. 이게 예. 3.1%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1, 2랑은 건 의미가 없어요. 예. 표본 오차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은 보수를 대표하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1등했고 그렇죠. 진보로 대표하는 것으로 한겨레가 한겨레가 1등했다. 있고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를 신뢰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지지층에 따라서 결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조선일보가 신뢰를 모든 사람부터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의 미래는 암울하다. 근데 예. 이게 시사인에서 나온 조사 결과인데 그렇죠. 그럼 뭐 잡지 미래는 괜찮느냐? 어렵죠. 잡지 미래는 더 어렵다. 어려워요. 뭐 세계적 잡지인 라이프도 폐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지금도 우리 잡지 시장, 네. 뭐 한겨레 21도 그렇고 시사저널, 어려워요. 뭐 시사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네. 어려워서.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미디어들 살아남는 방법은 속보 경쟁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속보 경쟁이 아니라 탐사 보도, 또 깊이 있는 보도, 그다음에 속보 보도 때문에 속보 경쟁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보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인도 주간지니까 네. 주간지가 유튜브랑 속보 경쟁을 하면 안 절대 되죠. 이길 수가 절대로 없죠. 이길 수 없어요. 유튜브는 지금 당장 켜갖고 방송하면 되니까. 그럼요. 맞아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차라리 그러면 네. 속보 경쟁하지 말고 탐사 보도를 탐사 한다거나 보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뭐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뒷면의 것을 좀 그렇죠. 캔다거나 맞아요. 이런 게 필요하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뉴스타파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스타파는 만들지도 않아요. 사실 유튜브로 운영을 온라인이죠.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밝혀낸 게 많잖아요. 예. 그런데 뭐 검찰의 비리 문제라든지 예. 검찰의 어떤 녹취록 문제 이거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 일반 언론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대체? 일반 매체들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렇게 갔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박수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개인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고 개인들이 후원금을 내 가지고 운영하는 매체잖아요. 눈치 안 보잖아요. 경제 눈치 안 보죠. 돈 눈치 안 보죠. 정치권의 눈치 안 보죠.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뉴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기존의 매체들은 지금 속보 경쟁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레거시 미디어라는 미디어들이 뭐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고 허위 조작 정보도 만들어내는 그런 실수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건 유튜브나 인터넷과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뉴스, 가려져 있는 뉴스를 발견하고 그걸 이슈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자료입니다. 시사인 자료가 아니고 예.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인데 예. 653명을 대상으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예. 기자들 대상으로. 예. 기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는 어디냐, 또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는 어디냐인데 1위가 조선일보가 차지했습니다. 32.5%. 근데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예. 뭐 신뢰감을 그건 떠나서 상관없죠. 예, 맞아요. 얼마나 우리 사회에 그렇죠. 기사로서 영향을 미치느냐, 파워가 그렇죠. 있느냐 이거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걸 보는 충분히 거니까. 일을 할 수 있는데 예. 아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조사 시사인이 한 거에서는 불신하는 매체로 조선일보가 1위였는데 1위였죠. 예. 기자들의 상대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를 물었더니 조선일보가 1등을 했다. 네, 이걸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기자들 같은 물론 뭐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이거는 언론학자로서 개인적인 판단하니까 뭐 제 의견에 반대하시거나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언론사들이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언론이 조선일보예요. 그게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이게 정말 팩트를 제대로 잘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신뢰의 개념인 거냐. 예. 아니면 내가 그 언론사의 어떤 이슈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본인도 기사를 쓰는데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언론사예요. 인맥도 많겠죠. 줄도 많겠죠. 뭐 그리고 취재원도 많겠죠. 그리고 뭐 검찰이든 권력기관 이런 권력기관과 연관돼서 취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언론사보다 훨씬 정보가 많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 언론사들, 뭐 소규모 언론사들이나 이런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 조선일보나 이런 그 파워가 있는, 즉 우리 사회 어떤 형태의 파워든 그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파워를 갖고 있고 정보와 소스가 많은 언론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신뢰라는 개념을 정말 진실된 보도를 하는 언론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이 언론사에서 나온 소스나 이슈를 본인의 보도나 아니면 기사와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개념으로 신뢰하는 개념으로 봤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 하죠. 예. 유튜브 영향력이 이렇게 높은데 예. 지난번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예. 완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패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예. 하나가 예. 보수 유튜브에 너무 의지했다. 맞아요. 너무 믿었다. 예.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판단 미스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영향력이 1인데 왜 미래통합당의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구구 유튜브와 단절하지 못한 걸까요? 유튜브 전체에 대해서 영향력이 1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동윤 작가가 운영하는 유튜브하고 예를 들면 뭐 이제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뭐 어디 뭐 연구소 이런데 데 같은 데서 운영하는 유튜브하고 같은 내용으로 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전체로 보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유튜브들은 제가 볼 때는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내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진실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투표가 조작됐다. 뭐 예컨대 그렇죠. 뭐 코로나를 정부가 일부러 퍼뜨린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북한에 돈을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 예,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극우층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한테는 통할 수가 통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안 통해요. 오히려 역풍이 분다 그러면.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앞세워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의지해서 또는 지난번에 통합당이 의지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전면에 나오고 집회하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방송을 하고 거기 방송사에 예컨대 그런 유튜브 방송에 이런 분들이 뭐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예컨대 출연하고 얘기하고 이러면 신뢰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만 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똑똑하시기 때문에 일부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걸 빼고는 일반적인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은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유튜브까지도 신뢰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나 전체 유튜브의 내용들 중에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예. 그런 극우적인 유튜브 말고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선거에서 그런 그 극우적인 성향의 유튜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거기에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또 일정 부분 동조하고 또 그런 집회에 나가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역풍을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새롭게 선보인 코너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송인데요. 코너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스포츠 측면 승부. 왜냐면 두 사람이 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에서 측면 승부. 예. 두 아나운서가 함께하고 있죠. 먼저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추석엔 부모님의 아들, 오늘은 YTN의 아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예. 문자로 1068님께서 스포츠에 관심이 없었는데 김기혁 아나운서님이 너무 재치 있게 말씀해 주셔서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애청자 찜 김기혁 아나운서 화이팅 사랑합니다 했는데 6시 7분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나오기 전이네요. 나오기 훨씬 전에 보내주셨어요. 네, 어머니 시간 제가 잘 맞추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출연을 할 때 어머니 그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인척이 보냈다고 강력히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아이러브 풋볼 진행하는 뉴스 앵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지난주부터 그 김기영 아나운서가 자꾸 아들 하는데 이 두 프로그램 이어서 지금 TV 앵커까지 하고 있는 YTN 라디오 그리고 YTN의 진짜 아들 최영진입니다. 예. 자, 라디오 청취율 기간이 조사 기간입니다. 예. 어떻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아이러브 풋볼 한 0.2% 정도. 야, 0.2도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쉬운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0.2를 받았기 때문에. 예. 100% 올리겠다.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두 프로그램 중에 어느 프로그램을 대답해 주길 원하세요? 이거 최영진 어려운데요? 아나운서께서는. 몰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왕이면 예, 몰아주는 게 좀 낫죠.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쪽으로 좀 몰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로 몰아줘서 0.2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정면 승부는 지금 이 방송은 YTN에서 늘 1등만 하는 방송이니까 그것도 압도적으로 조금 더 이 최영진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하고 조금 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응원의 메시지. 먼저 좀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셨듯이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명실상부 YTN 1등을 달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열심히 달리고 있는 한 마리의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스포츠 측면 승부가 들어갔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 DJ 이동형 작가께서 달리는 말이라면 제가 채찍이 되어서 열심히 때려드리도록 너무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방심을 할 때 제가 채찍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선택해 주세요. 지금 뭐 스포츠 정면 승부에서 지금 측면 승부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채찍질보다는 좀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렇습니까? 생각이 들고요. 그쪽은 이제 이미 포기를 해가지고. 제가 다른 프로그램 걱정이나 지금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사 프로그램 하면 대표 아닙니까?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또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또 질문 받으시면,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라고 꼭 말해 주시고요. 더불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간당간당. 알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이다.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햄스트링 부상을 회복하려면 최소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걱정이 많았는데 바로 경기에 나오더니 맹활약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부상에서 조기 복귀한 손흥민은 맨유 원정에서 선발 출전해서 2골 1개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6대1, 맨유를 6대1로 이겼고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공동 1위고 한국인 최초로 유럽 빅리그 통산 100호 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차범근 전 감독을 뛰어넘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파워랭킹 1위 등극을 했고요. 프리미어리그 선정 베스트 11, BBC 선정 2주의 팀, 그리고 토트넘 팬 선정 최우수 선수까지 뽑히는 그야말로 슈퍼손. 활약이 대단합니다. 우리 김하나 선수는 체육과 출신 아니에요? 예, 교육과 출신입니다. 교육과. 이 햄스트링 부상이 어느 부위고 한번 다치면 어느 정도 아픔이 있어요?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허벅지의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뒤로 섰을 때 이렇게 앉아 있을 때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손을 이렇게 허벅지 밑으로 넣으시면은 잡히는 이 근육들,
햄스트링이라고 쉽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햄스트링이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달릴 때라든지 어떤 방향 전환을 할 때 속도를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고 멈추는 동작에서 많이 쓰이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을 급격하게 할 때 이제 햄스트링에 좀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달리기 선수라든지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슈팅 동작을 할 때, 예. 아무래도 힘이 좀 급격하게 갑자기 많이 들어가서 부상을 좀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햄스트링은 조금 그 근육이 좀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햄스트링을 위한 운동도 있거든요. 햄스트링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도 있는데 그 운동을 하다가 다치기도 해요. 예, 그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기도 해서 최소 한 3, 4주 정도의 부상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사실 손흥민 선수도 예상으로는 한 3주 이상은 무조건 결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복귀를 한 거죠. 그럼 뭐 선수들은 늘 걱정하는 부위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맨유가 토트넘에게 대패를 했습니다. 6점을 헌납했고 손흥민 선수가 매량을 했고. 근데 또 다른 명문팀인 리버풀은 7실점을 했다고요. 예. 먼저 리버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지난 시즌 압도적인 성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던 팀입니다. 그런 리버풀이 참패를 당했는데 리버풀로서는 그 1963년 토트넘전에서 2대7로 패배한 이후에 무려 57년 만에 한 경기에 7실점을 하게 됐고요. 전 시즌 우승팀 아닙니까 리버풀? 우승팀이에요. 예. 그런데 7실점을 했고요. 이 축구에는 굉장히 또 재미있는 우연들이 있어요. 1914 15 시즌에 리버풀이 지금 2대7 패배를 안겼던 아스톤 빌라에게 1대6으로 진 적이 있거든요. 1914년 15 시즌에. 당시 우승팀이 이 에버턴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 바로 에버턴. 에버튼입니까? 전문가답죠? 평행이론. 아니 근데 죄송한데 이건 왜 배만 이렇게 나온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거슬리네요. 자, 그런데 이 첼시 또 아스날 여기서 뭐 막장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이건 뭐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뭐 경기 얘기는 아니고요. 영국 데일리 스타에서 보도를 한 건데 스캔들 보도였습니다. 일단은 첼시 소속의 선수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 이 첼시 선수가 근데 굉장히 그 극진하게 여자친구를 대하는 게 호텔 요금도 지불을 해주고 외식 해주고 쇼핑 이렇게 해주면서 돈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해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퍼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스날 소속 선수도 스캔들이 터집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스날 소속 선수도 굉장히 극진히 여자친구를 대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친구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첼시 소속의 선수와 아스날 소속의 선수가 만나는 여자가 같은 여자였다라는 스캔들이 터지면서 굉장히 이게 사실 뭐 유럽이나 이제 서양 쪽에서도 이런 스캔들이 많이 터지는데 거기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첼시나 아스날은 이제 런던을 연고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박 터지는 라이벌 정말 팀. 피 터지는 라이벌인데 다음 경기가 12월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첼시 소속 그 본인 선수들도 알 거예요. 물론 내 여자친구인지는 모르겠죠. 그 경기에서 굉장히 험악한 플레이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날 경기할 때 이 여성은 누구를 만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수들이 좀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양쪽 선수 다 경기장에 초대를 하십시오. 본인의 여자친구를. 코로나19가 끝이 난다면? 특별 초대는 또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초대를 해가지고 안 오는 쪽이 좀 의심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을 모셨으면 경기력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비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이쪽엔 전문입니다. 가십 전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본을 받아봤는데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스캔들 얘기를 하려고 저희를 부른 것 같아서. 그래요. 야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추신수 선수가 7년간 몸담았던 텍사스를 떠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7년 장기 계약을 다 채우고 팀과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일단 뭐 호타 준족으로 불리고 있고 또 성실함의 대명사죠. 추신수 선수 그 본인의 모습답게 7년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눈물을 훔친 팬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마지막 타석에서는 부상 때문에 스윙을 할 수 없는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타석을 소화하기 위해 나왔고 또 번트를 댄 후에 굉장히 전력 질주를 하면서 1루를 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38세 고령 선수인데 짠함과 함께 그 뭐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뿌듯함까지 안겨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은퇴는 아니잖아요. 다른 팀을 찾고 있죠? 예, 맞습니다. 팀과의 작별을 구한 겁니다. 네. 근데 텍사스로서는 좀 아쉽겠어요. 어쨌든 추신 선수를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데려왔는데 그렇죠. 기대할 만큼의 성적은 안 났고 과거에 또 박찬호 선수도 엄청난 돈으로 텍사스가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도 역시 뭐 먹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신수 선수의 그 명과 암이 좀 존재를 하는데 명 같은 경우는 한국인 빅리거의 뭐 살아있는 전설, 아메리칸 드림의 모범 사례지만 암으로 뽑는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좀 텍사스에서 부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텍사스와 총액 1억 3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추신수는 실제 가치로 환산할 경우에는 7,030만 달러로 산정이 되고요. 즉 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몸값의 54%의 값어치를 했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먹튀 논란도 있었죠. 예. 텍사스에서 한국인 선수들을 싫어할 것 같아요. 왜 할 때 연속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예. 그래요. 근데 전성기가 이제 지났으니까 또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곧 있으면 40이잖아요. 예. 네, 나이가 많으니까. 메이저에 더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뭐 국내 팬들한테 기량을 선보여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일본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떻게 보세요? 추신수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2년 정도는 그 메이저리그에서 더 뛰고 싶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뭐 KBO 리그로 복귀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지만, 메이저리그를 고집할 것이다. 그리고 비시즌 동안 몸을 만들면서 조금 그 계약이라든지 어떤 그 컨택이 좀 늦더라도 메이저리그에 남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 것이다. 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KBO 리그에 복귀를 하더라도 원래는 그 친정팀은 아니지만 롯데에서 첫 번째 지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추신수 선수도 KBO로 간다면 롯데로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KBO로 데뷔를 한다고 해도 롯데로 못 가요. SK로 가야 됩니다. 그 해외 특별 드래프트 지명이 됐었기 때문에 SK로 와서 한 2년 정도를 소화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롯데로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메이저리그에서의 또 한이 조금 남아 있으니 아마 도전할 것이다. 도전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문자로 4471님께서 최영진 아나운서는 도대체 부족한 게 뭡니까? 얼굴 잘생겼지. 목소리 중요하지. 왜 이러시지? 예, 감사합니다. 최영진 아나운서 이야기는 요거 딸랑 한 개였고요.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김기혁 아나운서 얘기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사랑해요. 김기혁 아나운서 목소리 좋아서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님 비전문가라고 하시기엔 좋은 정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님 더 자주 뵙고 싶네요. 김기혁 아나운서님 사랑해요. 사생팬 요즘 여자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소규모 또 팬들이 좀 계셔가지고 한 분이 2개, 3개씩 쓰고 가셨어요. 네, 아버지 번호는 바꿔서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구 또 야구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3부에서 최진봉 교수하고 인터뷰가 예상보다 약간 길어지는 바람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더 하실래요? 아닙니다. 스포츠 측면 승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혁, 최영진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